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한 태국 총리는 현재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태국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 학생이죠.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경제 외교 특강을 듣기 위해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시아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아져 이번 수업은 꼭 듣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변화하는 동남아 경제 지형도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인해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잘못된 경제적 선택을 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동남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태국이 어떻게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맥켄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패통탄 친나와 정부의 외교정책 선회가 가져온 결과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최근 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시라는 여성 총리가 2024년 집권 후 보인 행보가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직후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클래스메이트가 물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발언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발언은 태국의 외교 방향성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급격히 선회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필기를 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패통탄 정부가 추진한 중국과의 여러 협정들을 설명하셨어요. 첫째, 태국과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방콕에서 태국 북부를 거쳐 중국 윈난성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둘째, 태국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결정이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얻었나요? 처음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죠. 교수님은 세 번째 협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 대규모 관광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특별 할인, 전용 시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태국의 변화된 외교 관계가 주변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 이후 중국에 많이 의존하면서 패통탄 가문이 줄곧 해왔던 중국과의 협력에 힘을 썼죠. 그 여파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게 되었죠. 수업이 계속되면서 맥켄지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빗나간 전략 태국의 중국 베팅이었어요. 패통탄 정부가 추진한 중국 중심의 외교 경제 전략은 생각보다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죠. 저는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 전략의 실패로 이어졌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에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적으셨습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경기 침체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던 바로 그 시점에 중국 경제는 고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여겨졌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했던 관광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024년 초 예상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투자 유치 상황은 어땠나요? 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도 자국 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외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투자의 30% 정도만 실현됐죠. 저는 필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겨 태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국내 여론 악화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태국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환영받았지만 점차 태국의 전통 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전통 시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활기찼던 시장들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제외한 방콕의 많은 전통 시장들이 중국산 값싼 상품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현지 수공예품, 식품, 의류 등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이로 인해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라는 반중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패통탄 정권은 이러한 신호들을 대부분 무시했어요.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태국의 미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정책 수정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2025년 초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사례였어요. 이제 태국의 진짜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상호주의 무역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정책은 실시간으로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악관 기자실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매긴 만큼 우리도 당신들에게 매기겠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정책이 지금 세계 무역 질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별 새로운 관세율 표가 나타났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은 무려 36%의 고율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을 중국의 경제적 우회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한 것이 미국의 의심을 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콕 정부 청사의 모습이었어요. 뉴스가 전해진 날 밤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수출 실적과 피해 예상 보고서를 놓고 고개를 젓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관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은 전자제품, 가공식품, 농산물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이 모든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등의 수출도 많죠. 미국은 이 모든 제품의 중요한 수입국이었습니다. 36%의 관세는 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이었어요. 이튿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위기를 수습하려 했죠.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대응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곧바로 3가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농업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 방침을 선언했어요. 둘째, 재무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고위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단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간 무역협회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셋째,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수입 장벽 완화 조치와 태국을 통한 제3국, 특히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 제안이 미국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태국 내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굴복으로 해석했죠. 저는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태국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의 굴복한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더 강하게 나와 중국과의 밀월 뒤에 미국에 무릎 꿇는 행보는 명백한 전략 실패라고 몰아세웠죠.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패통탄의 외교 방향 전반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줄타기 외교의 파탄이라고 평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점은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아세안 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국은 아직 이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밀착으로 아세안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죠.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사진 옆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현재 패통탄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밝혔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태국의 양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낮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 몇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과 가까워지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 둘째,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본격화. 셋째, 양자 협상을 통한 개별 국가 압박 전략이죠. 태국이 단기간에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바꿀 만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국제 정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국가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생생히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방콕의 증권거래소 화면이었는데
모든 지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태국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모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패통탄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으로 태국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덧붙이셨어요. 앞으로 몇 주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 이번 사례 연구는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외교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태국의 외교적 입지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더 이해하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태국이 예전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다고 들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단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중요한 기지를 제공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세안 정상회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현재 아세안 의장국도 아니고 주요 중재국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미국,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 또 질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외교적 균형을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태국은 미국에게는 중국에 너무 가까워진 국가로 중국에게는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관된 외교 원칙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데 패통탄 정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외교 관계선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래픽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나무 외교로 불리며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를 펼쳤던 태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이 빛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태국의 외교적 위기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국내 경제의 균열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경제 지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투자 감소의 이중고로 인해 태국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수출 급감과 환율 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죠. 교수님은 방콕 외곽의 공단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문이 닫힌 공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방콕 외곽의 중소공장들 일부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전자부품, 의류, 신발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시골 지역의 농부들 모습이었습니다. 농업 분야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국 농민들은 수출길이 어려워진 쌀, 과일, 고무 등의 농산물 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쌀 재배 지역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대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패통탄 정부는 긴급 보조금과 수입 확대 등의 임시 방편만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한시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대기업 CEO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은 정권이 정책 방향성을 전혀 못 잡는다며 투자 보류 또는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패통탄 총리의 리더십 위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 총리의 TV 연설 장면이 나왔어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위기 속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국 TV 연설을 통해 우리 태국은 강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교수님은 연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호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태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은 냉랭했습니다.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기반이었던 여당 내에서도 정책 노선 변경 요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당 내 중진 의원 13명이 공개적으로 외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편중된 외교 노선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패통탄 총리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더 궁금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방콕 거리의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위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한 미래를 되찾자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번졌어요. 이들은 외교 실패, 경제 무능, 정치적 책임을 외치며 패통탄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침체된 시장과 실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급증한 방콕 외곽공단 지역과 수출이 막힌 남부 농업 지역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정치 분석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정치권은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이미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태국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결국 국민도 잃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태국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패통탄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외교 정책과 경제, 그리고 국내 정치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외교 정책이 어떻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지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패통탄 총리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손을 들었습니다. 저라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균형 있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교에서 균형과 자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중견 국가에게는 더욱 그렇죠.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결정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태국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짜리 특강이었지만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 연구야말로 제가 이론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한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의 선택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 나라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총리가 빠르게 정계에 입문하자 다른 나라에게도 조종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의 총리는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학과 3학년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학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교수님이 이번 주제로 동남아시아 정치, 특히 태국의 최근 변화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저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예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태국의 현대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로 태국과 아시아에서 수년간 연구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정치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친나왓이라는 한 가문이 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친나왓 가문에 대해서는 기사로만 접해봤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들을 기회가 생겨 기대됐습니다. 태국 정치는 친나왓 가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가문이 어떻게 태국 현대사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지도를 보여주시며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이 과거 시암이라 불렸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왔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친나왓 가문이 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며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오늘 수업은 길지만 동남아시아 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친나왓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라 더 관심이 갔죠. 로버트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탁신 친나왓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친나왓 가문의 이야기는 탁신 친나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 출신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2001년 태국 총리가 되었죠. 교수님은 탁신이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는지 설명하셨어요. 1998년 타이락 타이당을 창당해 빠르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압도적인 승리로 총리가 된 탁신은 처음에 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고 해요. 탁신의 집권 초기는 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탁시노믹스라 불리는 그의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농촌 개발 프로그램, 보편적 의료 서비스 도입 등을 포함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탁시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탁시는 특히 태국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방콕과 도시 엘리트층에 집중했다면 탁시는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30바트 약 $1 의료 서비스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탁신의 집권 후반기를 설명하셨어요.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는 점차 부패와 독재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탁신은 불법 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800명 이상이 초법적으로 처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죠. 교수님은 탁신의 언론 탄압 사례도 보여주셨어요.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세금 조사를 받거나 광고주들이 압력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 탁신 가족이 소유한 신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텍스프리로 판매한 사건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결국 2006년 9월 19일 태국 군부는 탁신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탁신은 영국으로 망명했고 이후 태국 정치는 옐로우 셔츠 반탁신 왕실주의자와 레드 셔츠 친탁신 지지자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분열되었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가고 이번에는 우아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친나와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탁신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이 푸어타이당을 이끌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캐서린이 작은 소리로 정치 왕가네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놀라웠죠. 잉낙은 초기에는 탁신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녀가 추진한 쌀 수매 보조금 정책이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농민들에게 시장가보다 50%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인다는 이 정책은 결국 17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 교수님은 이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2014년 5월 22일 프라유찬 5차 장군이 이끄는 군부 쿠데타로 잉낙 정부가 무너졌다고 설명하셨어요. 잉낙은 결국 재판을 피해 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은 사실상 군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2019년 선거가 있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이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친나와 가문은 2024년 다시 한번 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024년 8월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푸어타이당을 이끌며 총리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그녀가 총리가 되고 불과 며칠 후 망명 생활을 하던 탁신이 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의 정치 경력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부동산 회사 CEO 출신인 그녀는 2022년에야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친나왓이라는 성씨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죠. 패통탄은 2024년 5월 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며 승리했지만 태국의 정치 시스템 특성상 군부와 왕실의 지지 없이는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아버지 탁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마쿠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교수님은 패통탄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디지털 월렛 프로그램, 대마초 합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패통탄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외교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큰 무게를 두고 있죠. 저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문이 이렇게 한국과의 정치를 좌우하는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가능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정치 왕가가 민주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치 시스템인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설명을 기다리며 저는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패통탄 친나왓의 대형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패통탄 총리는 정말 자신의 의지로 태국을 이끌고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답을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정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2023년까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 CEO로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활동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패통탄의 짧은 정치 이력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어요. 2023년 3월 푸어타이당에 입당. 2023년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 2024년 5월 총선에서 푸어타이당 후보로 출마. 2024년 8월 태국 총리로 선출. 이런 급속한 정치적 부상은 태국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패통탄 총리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나왓이라는 성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죠. 제 옆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탁신이 딸을 통해 복귀한 셈인가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패통탄이 총리로 선출된 지 불과 9일 만에 탁신이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으로 귀국했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 보도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방콕 포스트지의 정치 칼럼니스트 테라유 차투차이는 패통탄은 탁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발표하는 정책들의 상당수가 탁신의 과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죠.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패통탄과 탁신이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나왔어요. 공식 행사에서도 항상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탁신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부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매일 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주요 정책 회의에 자문가로 참석하고 있어요.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도 배경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 패통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월렛 정책은 태국 국민 각각에게 1만 바트 약 3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탁신이 2000년대 초반 추진했던 마을 기금 정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태국 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북부, 동북부 지역의 저소득층은 여전히 탁신과 친나왓 가문을 지지합니다. 그들에게 탁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영웅이니까요. 반면 방콕의 중산층과 엘리트, 남부 지역 주민들은 패통탄이 탁신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점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패통탄 내각의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탁신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패통탄이 아니라 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통탄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총리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슬라이드에는 중국 국기와 태국 국기가 나란히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진핑 주석과 패통탄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패통탄 총리가 단순히 탁신의 꼭두각시에서 더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탁신 친나왓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친선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중국 정상회담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과 시진핑이 함께 있는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2024년 10월 패통탄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이 방문에서 무려 15개의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군사 예산 배분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산 무기 시스템 구매가 급증한 그래프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사적 의존도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한국과 추진 중이던 KAIT-50 훈련기 구매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고 대신 중국의 L-15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군사 동맹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패통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던 태국 동부 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중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차례로 제시하셨어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면서 태국 영토 내에 중국 자본과 노동력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 쿤밍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더 위험한 것은 태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아세안의 공동 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세안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행동이었죠.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태국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 균형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을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닌 지정학적 위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국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패통탄 정부의 실패를 다루는 기사들이었죠. 이제 패통탄 정부가 태국 국내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북부 지역의 참혹한 홍수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에 잠긴 마을과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2024년 9월 태국 북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때 패통탄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구호물자는 며칠 동안 도착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한국의 수자원공사와 태국 정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홍수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무시된 사례라니 안타까웠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패통탄 정부 출범 이후 태국의 중소기업 도산율이 27%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은 12%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노동자들을 데려와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방콕 교외 지역의 한 공단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태국인 고용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통계였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했을 때는 현지 채용 비율이 85%를 넘었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핵심 직위에 모두 중국인을 배치하고 태국인들에게는 저임금 단순 노동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태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 통제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왕실 모독죄를 빌미로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언론 자유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국제언론인 보호위원회 CPJ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142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태국으로서는 심각한 후퇴입니다. 결국 패통탄 정부는 태국 국민의 살보다 중국과의 관계와 가문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점차 인식되면서 반정부 시위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갖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발언이 인용문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총리가 공식적인 국제 행사에서 자신이 태국보다 중국과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발언은 태국 국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국민들, 특히 태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중시하는 시민들은 총리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태국을 팔아먹는 총리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고 방콕과 치앙마이에서는 즉각적인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크랑탭 데일리지는 사설에서 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총리가 어떻게 태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패통탄 총리를 지지했던 일부 정치인들조차 이 발언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죠. 교수님은 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발언이 얼마나 민감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로 자신들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주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총리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정체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죠.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태국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최근 정치 상황, 특히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과연 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우리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단순한 친중 정책을 넘어 태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태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누구 의견을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태국 국민들이 결국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때마다 국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학생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서 태국이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인프라와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놀라운 외교적 균형 감각을 보여왔지만 현재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과 태국은 오랜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맺어왔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관계는 정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유대와 민간 교류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종료종이 울렸고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 국제 정치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강대국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된다면 태국의 주권과 독립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쯤 깨닫고 행동에 나설까요? 국제 정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국가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패통탄 친나와시 꼭두각시처럼 정치를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빠르게 정계에 입문하고 총리까지 된 이유가 가족의 힘이 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은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한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매년 어마무시한 금액이 지출되게 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태국은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왜 무역 불균형 문제까지 닥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자벨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처럼 글로벌 무역과 농업 정책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항상 시사적인 사례들을 가져와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날은 태국의 최근 농업 무역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무역 정책이 한 국가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태국의 무역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년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교수님, 태국은 원래 농업 강국 아닌가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은 2023년까지만 해도 200억 달러의 무역 수익을 기록했던 농업 강국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압박과 무역 제재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 외교적 압력, 그리고 FTA 협정 가능성까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죠.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국 농민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태국은 이제 자립적인 농업 정책을 포기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국은 이제 미국 농산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국 농민들은 힘들어지고 식량 주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잠깐만요, 교수님.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 농업 정책에 대해 조사하다가 코피아라는 기관에 대해 알게 됐는데 태국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태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과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빼놓을 수 없죠. 코피아,
즉 한국국제농업개발원은 태국 농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동맹 이상이었습니다. 코피아는 태국의 농업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스마트 농업 기술부터 품종 개량, 효율적인 경작법까지. 이런 지원 덕분에 태국 농민들은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의 토마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협력이 없어진 건가요?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코피아의 지원으로 태국 농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2023년에는 무역 수익 20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였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태국의 상황은 이전의 성과가 모두 무너진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항 감정으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위협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됐죠. 결국 태국은 농업 기술 발전의 동력을 잃었고 결국 미국의 압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코피아가 있을 때는 태국 농민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국의 상황을 보면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코피아의 지원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농업의 자립을 도왔던 거죠. 농민들의 소득이 늘었고 태국 농산물은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그럼 태국은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는 없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가 복잡해진 데다가 이미 미국과의 무역협정도 체결된 상태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국과 같은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코피아와 같은 협력기관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코피아가 있었을 때 태국은 단순한 농업국이 아닌 혁신적인 농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농업 발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은 그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죠.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인 불법 체류 문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스크린에는 관련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숫자를 보고 놀란 듯 했죠. 한국 정부는 결국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태국 내에서 반항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결국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손실은 코피아마저 태국을 떠나게 된 거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옆자리의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순간의 정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믿기 힘드네요. 국제관계에서는 때로는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분명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양국의 소중한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린 거죠. 외교 관계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구나 이제 태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에 깊이 얽매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태국 농업의 위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럼 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나요?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왔죠. 한국과의 협력이 단절된 후 태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매년 무려 4조 원, 달러로는 28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거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료 원료인 대두박과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는 태국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결정이 가져온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태국 농민들이 자국 농산물보다 미국산 농산물이 우선시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둘째,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죠. 마지막으로 태국 경제가 미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경제적 종속 같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과거 코피아의 지원으로 이룩했던 자립적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태국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태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와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자국 농업을 죽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특히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결정을 내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거셉니다.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종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무역과 경제관계를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자주권을 잃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태국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국제무역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수완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국은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으로 더 큰 기회를 얻고 있죠. 한국의 도움 같은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모두가 놀란 듯 수완을 바라보았죠. 우리는 이제 세계 최대 농업시장인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위기일 수 있죠? 코피아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완 씨, 하지만 통계와 현실을 보시죠. 태국 농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체 농업기술 발전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면서 더 발전할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때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요. 교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어요. 수완의 주장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완 씨,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현재 태국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수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농부들은 미국 시장이 열려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최근 태국의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각지의 농민 시위 현장이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농민들이 거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방콕에서 있었던 시위 현장입니다. 태국 전역의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수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농민들의 구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민 단체들은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심각한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농가 부채 통계와 농산물 가격 하락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된 이후 태국 농산물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완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심각한 것은 이제 태국 농업이 미국의 농산물 가격 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가격을 조정하면 태국 농민들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미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태국의 현재 농업 기술력 차이입니다. 스크린에는 미국과 태국의 농업 생산성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스마트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한 에이커당 수확량이 태국의 3배 이상이에요. 기후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인건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태국도 그런 기술을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태국은 코피아가 철수하면서 농업 기술 발전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코피아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태국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농업 인구 통계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56세에 달해요. 젊은 세대들은 농업을 기피하고 있죠. 누가 미래의 태국 농업을 이끌어갈지가 큰 걱정입니다. 순수한 노동력으로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젊은이들은 농업을 힘들고 수익성이 낮은 미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난해 농업 계열 대학 지원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코피아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졌죠. 수완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걸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뒤처지고 인력은 부족하고 경쟁력은 잃어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 농업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이는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심각한 현실을 실감하고 있었죠. 우리가 본 것처럼 국제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주권,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적 자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교훈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뒤쪽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됐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최근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코피아와의 협력이 지속됐다면 태국의 현재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요. 스크린에는 여러 농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어요. 먼저, 태국의 농업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겁니다. 코피아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태국의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량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과의 무역 문제도 달라졌을까요? 물론입니다. 자체적인 농업 기술이 발전했다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국내 생산만으로도 충분한 자급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처럼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일도 없었겠죠. 농민들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국 정부는 스스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렸고 이제는 미국 농산물 수입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국제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이미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맺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코피아와 같은 협력기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체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 안보 확보가 시급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태국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진정성 있게 기술을 전수하고 상대국의 자립을 도우려 했던 국가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특히 태국이 스스로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떤 국가가 태국과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의 미래는 어쩌죠?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국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할 겁니다. 시장 개척의 대상 혹은 자국 농산물의 판매처로만 여길 뿐이죠. 진정한 의미의 기술 이전이나 자립을 위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아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겠죠. 교실 앞쪽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최근 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태국 농업을 망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시절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시위 현장에서 코피아 귀환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국이 제공했던 협력과 지원이 사라진 후 태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죠. 수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순 없을까요?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한번 무너진 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죠. 특히 현재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행보를 보면 더욱 우려됩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전문가들은 패통탄 총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의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전문가들은 현재 태국이 겪고 있는 소득 감소와 무역 불균형 문제는 코피아가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태국 농업의 해체는 정부의 중대한 실수였다는 거죠. 태국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조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많은 국민들이 한국과의 협력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을 마치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태국의 사례는 현대 국제관계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특히 농업과 같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수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듯 했죠. 오늘 수업은 우리 모두에게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태국의 무역 불균형 관계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애초에 한국의 도움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느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쓰는 이 나라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는 글로벌 무역과 기술혁신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도 이 수업이 흥미로웠지만 오늘은 특히나 인상 깊은 강의가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브랜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대답을 했죠.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TV가 삼성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세탁기 시장에 주목하셨어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최근에는 세탁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조기 시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의 히트펌프 건조기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건조기의 단점이었던 전기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스크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설치된 세트 제품의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한국 제품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AI 기능을 탑재해 세탁물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건조 과정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얼마 전 우리 집에 새로 들여놓은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각났어요. 확실히 이전에 쓰던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건조기의 경우 겨울철에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느라 고생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깔끔하게 건조된 옷들을 바로 옷장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가 LG전자 제품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의 제품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교실 안은 점점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메리는 최근에 부모님 댁의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귀를 쫑긋 세웠죠.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세탁기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시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교실 뒷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나였죠.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가전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서 국제 무역과 정치적 관계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미국의 한 유명 가전제품 리뷰어가 실제로 진행한 비교 실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교실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오늘 수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유명 리뷰어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4개의 다른 브랜드 세탁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LG와 삼성의 한국 제품, 미국의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 실험은 지난해 실시된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죠. 영상은 다시 재생되었고 3가지 테스트가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48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였는데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만이 끝까지 정상 작동했어요. 중국 제품은 18시간 만에 멈췄고 미국 제품은 32시간을 버티다가 과열로 정지했다고 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과적 상황에서의 성능 테스트였어요. 이불과 청바지, 수건을 한꺼번에 넣고 돌렸는데 한국 제품들은 거의 소음도 없이 완벽하게 세탁을 마쳤답니다. 반면 다른 제품들은 심한 진동과 소음을 내며 겨우 작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이를 이뤄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터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탁기의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들은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직접 구동 방식으로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유수의 호텔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파리의 리츠, 뉴욕의 플라자, 호텔 등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이 LG와 삼성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구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제품과의 비교 부분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추월에 성공했죠. 현재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의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LG와 삼성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속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혁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이날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화제를 돌리셨고, 그때부터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기후적 특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유명한 동남아시아는 세탁기가 단순한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설명하시며 왜 세탁기가 필수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옷이 쉽게 젖고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세탁을 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세탁기의 성능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세 국가 모두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국의 경우 LG전자가 세탁기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 소비자들이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한 주부였는데 그녀는 10년 넘게 같은 LG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여러 번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구성이 바로 한국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운 날씨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잦은 스파이크성 전압 변동이 있는 전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필리핀의 사례였어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탁기들은 거의 고장 없이 작동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들을 설명하셨어요. 열대성 기후에 맞춘 항균 코팅, 습도 조절 기능,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에도 제품을 보호하는 특수 회로 등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앉아있던 친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친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최근 태국에서는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들이 철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센터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친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에서 한국 가전제품들이 보여준 놀라운 내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한 태국 소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2010년에 구입한 LG 세탁기가 아직도 첫날처럼 작동한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태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현재 태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가전제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년 된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7년 된 LG 세탁기가 신품 가격의 1.5배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이나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가정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써온 LG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샀지만 3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중국산 세탁기 사용 중 과열로 인한 화재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탁 도중 갑자기 도어가 열리면서 온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품들이 현지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의 전자제품 제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많은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방콕의 거리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한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순간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인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본 것을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인영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태국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산 세탁기를 구매한 소비자의 67%가 6개월 이내에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기존 한국 제품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고 세탁 시간도 평균 40분 더 걸린다고 해요. 친나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중국 제품들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교수님은 이때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LG 브랜드의 코인 세탁방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세탁방들은 예약이 하루 종일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긴 줄이 늘어선 코인 세탁방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국 세탁기로 빨래를 하기 위해서죠. 특히 고가의 의류나 정장과 같은 옷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세탁을 한다고 하네요. 인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 제 태국 친구도 이런 세탁방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다른 세탁기를 사용하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옷감이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한국 가전제품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 관세도 크게 올랐죠. 일부 소비자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구매를 시도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서 품질 보증이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나는 이번에도 반박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 대신 다른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나 학생, 혹시 본인 댁에서는 어떤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희 집은, 한국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공부도 없으니까요. 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답니다. 잠시 후 친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을 찍어 보내주신 거였죠. 교실의 모든 시선이 친나의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LG 로고가 선명한 세탁기가 보였고 거실에는 큼직한 LG 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친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이건. 친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친나 학생,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의 부모님께서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동남아시아의 높은 습도와 잦은 세탁 필요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한거리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이 시위는 지난주 방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태국의 중고시장 동향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고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끄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반항 감정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태국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200개 이상의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중 30개 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인 실직자만 1만 5천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특히 방콕 인근 공단이 받은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단의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식당, 상점, 숙박업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전제품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의 태국에서 에어컨과 세탁기는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제품들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술과 신뢰는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는 단순한 브랜드 가치를 넘어섰죠. LG전자의 세탁기가 태국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고장 없이 작동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갈등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매일 수백만 가구가 세탁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국제무역이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국제무역 전문가로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역 정책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탁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가의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세탁기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소비자들도 다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가전제품을 쓰지 못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당연스럽게 사용했던 가전제품들을 쓰지 못하자 생기는 불편함을 보니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전제품은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